그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권력을 쥐어줘 보라는 말이 있어요.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말인데 굉장히 무섭고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는 건 결정권을 가지면서 책임도 져야 하는 위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인데요. 항상 정치에만 해당되는 말은 꼭 아니죠. 학생회장에게도 그 위치에 맞는 권력이라는 게 있고 회사 안의 상하관계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하게 보자면 친구들에게 오늘 저녁을 살 테니 메뉴는 직접 고르겠다는 입장도 그 순간에는 권력이 될 수 있죠. 그만큼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권력을 가졌을 때 개인의 욕심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쉽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말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남긴 말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인류 역사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 말을 증명해 줬습니다. 개인의 잘못된 생각이나 본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국가 전체를 흔드는 사건들을 일으켰죠.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진은 20세기 초 외몽골을 지배했던 유일한 유럽인이자 몽골 역사상 최초의 생목인 통치자였던 미친 남작이라고 불리던 로만 폰 운게른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어떤 일을 했길래 미친 남작이라는 별명이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풀네임은 로만 폰 운게른 슈테른베르크인데 국내에서 운게른 폰 슈테른베르크로 잘못 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로만의 가계도가 복잡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정식 이름은 로만이고 폰 운게른 슈테른베르크가 성이죠. 가문을 중요시하는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만은 1886년 1월 22일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오스트리아 국적이 되죠. 그런데 로만은 오스트리아 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독일이나 러시아 사람 아니면 독일계 러시아 혼혈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하죠. 부모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아마 독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적인데도 항상 자신은 독일의 귀족 가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로만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유럽의 봉건제 때문이었습니다. 봉건제는 왕이 모든 영토를 다스릴 수 없어서 지역마다 영주를 두고 관할 정치를 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 귀족들은 국가보다 자신의 가문을 더 우선시했어요. 귀족들만의 혈통우월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로마는 오스트리아보다 강력한 봉건제를 가진 독일에 대한 환상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이때 로만의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가면서 러시아 사람과 재혼을 하는데 200년간 영토를 다스려온 명문 귀족 가문이었어요. 이렇게 로만은 독일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러시아 귀족의 가문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막상 와보니 러시아 제국도 독일만큼이나 봉건제도가 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이때부터 자신이 귀족 신분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고 자부심도 컸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러시아 제국에 복종하는 신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로만이 이런 생각을 무려 5살 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유럽의 봉건제는 여러 단점들이 드러나면서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러시아 제국의 귀족들도 시대 흐름에 맞춰 중앙 집권화되고 있었는데 로만의 가문은 외곽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봉건적 사고가 깊게 자리 잡혔고 이런 사상은 성인이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로만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역에서 가장 힘있는 귀족 가문이다 보니 혈통이 다르면 성인이라도 어린 로만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고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로만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죠. 그러자 로만이 자신의 폭력성을 해소할 대상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동물의 목을 졸라 죽일 정도로 잔인한 면도 드러내다 보니 당연히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불가능했죠. 로만이 15살이 되던 1905년에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평민들이 봉건제의 세습과 착취에 불만을 가지면서 귀족들의 집을 모두 불태우는 제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이때 로만의 집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감히 평민 주제에 귀족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로만이. 그리고 평민들은 증오에 사로잡힌 존재들이며 절대 상종할 수 없다는 가치관이 들어서게 되죠. 동시에 이 당시는 러일 전쟁도 있었는데요. 로만은 군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여기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죠. 정작 군인은 됐는데 전쟁은 끝났고 딱히 할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군인들과 몰려다니면서 싸움을 하거나 장난을 쳤는데 이때 칼을 들고 놀다가 찔려서 크게 다친 적도 있었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로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우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자신의 폭력성을 해소할 대상을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교로 복무하던 지역은 동시베리아였어요. 여기서 몽골이나 부랴트인 등의 유목민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들이 아직 중세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에 동질감도 느껴요. 그래서 아시아와 더 가까운 지역으로 복무 장소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유목민들과 어울려 지내게 됐죠. 이들에게 기마검술과 총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유목민들에 대한 인지도를 넓혔고 자신의 가문에 헝가리인 혈통이 섞여 있다면서 스스로를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몽골이 중국의 지배를 받던 1913년엔 이들의 독립을 도우려고도 했지만 러시아 제국의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3국 사정에는 개입할 수가 없었죠. 그러자 예비역으로 전역까지 하면서 나섭니다. 그래도 러시아 관리들의 반대로 실패했어요. 하지만 1년 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다시 현역으로 복귀했고 이때 적진에 직접 뛰어들어서 광기에 가까운 용맹함을 보였다고 하는데 남들의 눈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사실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훈장까지 받습니다. 국가에 충성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의도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폭력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즐겼던 것 같아요. 다시 전쟁이 끝나자 동료 장교를 폭행한 죄로 2개월간 감옥에 간 적도 있죠. 로마는 태어나면서부터 봉건제도와 군주제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봉건제를 벗어나고 사회주의를 외치던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주류가 되는 것을 끔찍하게 반대했죠. 그러던 중 1917년 2월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로마노프와 가족들이 총살됩니다. 그러자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였던 그리고리 세면우프라는 사람을 상사로 만나면서 아직 남아있는 황가에 충성을 맹세했고 이어지는 10월 혁명에 맞서 반공군에 들어가 공산주의 군대를 무장해제시킨 후 이곳을 반공군의 거점으로 삼았어요. 이 공로로 로만이 사령관직까지 맡게 됩니다. 두 번에 걸친 러시아 혁명은 왕정 정치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 백군과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인 적군 간의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철저한 반공이자 같은 보수주의 성향의 백군 지도부 안에서도 로만과 세면우프는 이질적인 별종이었던 겁니다. 백군은 의회가 정치를 하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지만 이들은 중세시대부터 이어진 봉건주의를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각종 무기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도부가 로만을 멀리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동을 했죠. 로만과 세면우프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당시 백군의 총사령관이 같은 보수주의자였지만 봉건제도에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로만 입장에서는 빨리 러시아를 혁명 전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했던 거예요. 이후 로마는 여러 번의 전투에서 거듭된 승리로 직접 부대를 편성할 수 있는 위치까지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끌어오던 백군을 버리고
그동안 가깝게 지내오던 몽골인 외에 러시아인과 부랴트족으로 편성된 아시아 기마사단이라는 부대를 만들어 거점 지역이었던 철도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공산당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시민들을 처형합니다. 군대를 운영하려면 물자 보급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정치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백군과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물자 보급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기차들을 세워 검문을 해오면서 민간 상인들의 재산을 가로챘죠. 하지만 결국 러시아 혁명은 시민으로 이루어진 적군이 승리합니다. 러시아 지도부가 패배하자 로만의 상사인 세면우프는 만주로 도망쳤어요. 그러자 로만은 이 불리한 상황을 자신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몽골의 수도였던 니슬렌 휘리, 현재의 울란바토르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을 장악한 중국군을 내보내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거절되자 전쟁을 벌였는데 불리합니다. 그래도 몽골의 당시 지도자였던 칸이 보내준 밀서와 몽골인들의 협조로 중국에 승리하게 됐죠. 전쟁이 끝났어요. 로만의 군대는 몽골 내에서 러시아 난민들을 색출하겠다며 이들의 상점을 약탈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군을 몰아내자 칸은 로만에게 몽골의 일부를 맡기면서 외몽골이 독립 군주국임을 함께 선언했어요. 엄청 파격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독립을 도왔다는 이유로 같은 몽골인도 아닌 사람에게 영토 일부와 대통령급인 자신의 위치와 비슷한 지위까지 줬던 거예요. 이렇게 로마는 독립적으로 외몽골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정치 방식도 로만이 몽골 내정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고 몽골 시민들도 칸의 지시에만 따릅니다. 유럽은 아니었지만 몽골에서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봉건제도식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외몽골의 유럽인 영주가 된 로마는 자체적으로 비밀경찰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혁명으로 생겨난 난민들을 색출해 고문하거나 살해했어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봉건제도를 거부한 시민들에 대한 적대감은 계속 커집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로만을 따르던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만이 몽골인들과 친해지면서 불교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불교식 교리를 전파했는데 살아있는 여자를 겁탈하지 말라는 지시였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이 말의 모순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자살을 강요했고 죽은 여성의 시신을 강간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마을과 버스 정류장을 매일 무작위로 뽑아요. 이곳을 환생 정류장이라고 지정하는데 이곳에 내린 승객들을 아무 이유 없이 총살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로만은 외신으로부터 미친 남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죠. 로만의 명령으로 러시아와 몽골에서 살해당한 희생자는 총 846명에 달했어요. 그중 몽골 수도에서만 100명에서 120명 가까이 살해당했죠. 러시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일이었지만 실상은 몽골인도 다수가 살해당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 로만의 외몽골 통치는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 혁명을 성공한 적군이 조금씩 몽골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표는 당연히 로만이었고 그 군대까지 약화시키기 위해 사전 공작을 펼쳤어요. 그리고 적군 중에는 몽골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러시아 시민으로 구성된 적군을 축출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던 로마는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혁명에서 패배한 백군의 잔존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도 보냅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보니 백군은 이미 진압된 상태였어요. 이렇게 압도적인 적군의 병력이 몽골의 수도를 점령해 오며 여러 방향으로 로만의 군대를 압박하고 있었지만 사실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내부에 침투해서 여러 마을을 함락시켰고요. 세면우프와 일본이 도우러 올 것이니 군대에 합류해달라고 거짓 선전을 했어요. 하지만 일본과 세면우프는 정작 로만을 도울 생각이 없었죠. 그러자 로만 군대는 패배를 예상했는지 더 이상 전쟁을 그만두고 러시아 난민에 합류하고 싶다면서 로만의 지시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로만은 티벳으로 가려는 시도도 했어요. 하지만 내부 반란으로 많은 지휘관이 사망했고 로만도
암살 위기를 겪으면서 도망치던 중에 결국 적군에게 붙잡히게 됐죠. 이렇게 로마는 1921년 9월 15일 열린 재판에서 반혁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날 밤 바로 총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 많은 사건들이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졌던 거예요. 로만이 전쟁을 일으키고 외몽고를 통치하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서슴없이 민간인 학살을 저지를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로만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봉건제의 사상을 벗지 못한 것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신분이 우월하다는 이유로 폭력성을 드러내다 보니 친구들을 만들 기회가 없었죠. 사회성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다 시대의 흐름도 따라가지 못해서 봉건제가 당연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평민들이 왜 귀족을 상대로 혁명을 일으켰는지 인지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어요. 로만에게 이런 사회적 변화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상황으로만 평민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잘못된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봉건제도만이 답이었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시대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권력까지 쥐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군대를 이끌었고 다른 나라인 몽골까지 건너가서 그 지방의 영주가 된 것을 보면 분명히 로만이란 사람은 리더십이나 다른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만약 로만이 봉건제를 버리고 시민들이 원하던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면 러시아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봉건제와 귀족식 혈통주의에 빠진 미친 남자 로만 폰 운게른 슈테른베르크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평소에 하던 미스터리 사건 컨텐츠와는 조금 방향이 다르고 접근 방식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죠. 새 작가님이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좀 이러한 형식의 사건도 만들어 보면 좀 저도 범위를 넓히고 좀 더 확장성을 갖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영상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감상평이라든가 피드백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어릴 때 성장 배경을 보면 로만이라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한 일화들이 있어요.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동물을 고문했고 장교일 때 머리 부상 이런 것들이 사이코패스들이 어릴 적에 경험하는 공통적인 부분과도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만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 로만에게 별다른 정신질환은 없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죠. 다음으로는 로만이 스스로 부처나 징기스칸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있어요. 군대에 불교식 교리를 전파한 것이 와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불교에 빠졌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전부터 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몽골과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불교를 접한 거고 몽골인들의 시각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불교에 빠진 로만에 대한 인상만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몽골인들에 의해서 이런 말들이 전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확실한 것은 로만이 스스로 이러한 주장을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만이 징기스칸의 제국을 부활시키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로만의 상관이자 친구였던 세묘노프가 했던 말인데요. 실제로 몽골뿐 아니라 그 일대 지역을 모두 통합해서 단일 국가를 세우겠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로만의 말처럼 알려졌냐면 둘이 친했고 하지만 로만이 더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세메노프의 발언이 그대로 옮겨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분명히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확인된 사실에 기인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